25일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바빠집니다. 어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집에 오기로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. 그냥 그날만 되면 제 몸이 먼저 알아채요. 왜냐고요? 기초연금 받는 날이거든요.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지 모르지만 저한텐 매달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는 날입니다. 아무도 모르게요. 그리고 그날이면 늘 아들이 옵니다. 평소엔 연락도 없고 전화 한 통, 톡 한 줄 없는 그 애가 어쩜 그렇게도 그날만 되면 시간 딱 맞춰 오는지 모르겠어요.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알아요. 그 애가 오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제 통장 때문이라는 걸요. 아들이 처음 기초연금 이야기를 꺼낸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. 엄마,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한 달만 도와주면 안 될까? 그땐 뭐라도 해주고 싶었죠. 엄마니까요. 그래서 줬어요. 그 다음 달에도, 그 다음 달에도. 처음엔 미안해하던 애가 이젠 익숙해졌는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. 엄마, 오늘 몇 시에 있어? 이젠 묻지 않아요. 혹시 돈 좀 줄 수 있어? 가 아니라 그냥 오는 겁니다. 오는 날은 정해져 있고 그날이 바로 제가 기초연금을 받는 날이에요. 저는 매달 25일이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뭘 해줘야 하나 고민하면서 냄비를 꺼내고 고기를 사러 나가요. 밥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.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돈을 주는 제 마음이 좀 덜 초라하거든요. 혼자서도 하루 세끼 안 챙겨 먹으면서 아들이 오는 날엔 꼭 반찬 두세 가지는 더 하게 됩니다. 그날만은, 아들이 오는 날만은 밥이 아닌 마음을 대접하고 싶어서요. 근데요, 여보. 어느 날 제가 한번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이죠. 밥도 다 안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. 그 뒷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또 서운하던지 그 후로는 저도 아예 마음을 접었어요. 연금 받는 날이 되면 10만 원을 미리 봉투에 담아두는 버릇이 생겼어요. 그게 꼭 의식 같아요. 아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준비해둬야 마음이 편해서 어쩌면 제가 스스로 그래, 넌 엄마 노릇하고 있어.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네요. 딸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. 엄마, 왜 그렇게 해? 왜 엄마 돈을 오빠가 가져가게 놔둬?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. 그래도 걔는 오잖니. 그 말하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. 돈으로 사람 붙잡는 기분. 그게 부모가 할 짓은 아닌데 그렇게라도 아들을 붙잡고 싶은 저 자신이 너무나도 슬펐어요.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. 기초연금이 과연 노인의 존엄을 위한 제도일까? 물론 도움은 되죠. 그 돈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 그 돈이 제 삶의 무게가 되더라고요. 가족한테 떳떳하지 못한 돈, 받으면 미안해지고 안 주면 외로워지는 돈. 이게 무슨 존엄인지 모르겠어요. 25일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. 문자도 안 왔지만 전 벌써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. 아들은 오겠죠. 늘 그랬으니까. 그래서 오늘도 고등어 한 마리 사왔어요. 그애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요. 그리고 봉투에 10만 원 조용히 넣어둡니다. 제가 바보일까요? 그렇게라도 아들이 집에 오는 게 전 그냥 좋아서요. 딸은 어느 날 제게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. 엄마, 그 돈은 엄마를 위한 돈이야. 아들이 가져가면 그게 뭐가 돼? 그 말이 틀린 줄은 알았어요. 아니, 너무나 맞는 말이죠. 그런데 여보, 그 순간 저는 딸이 참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도 걔는 오잖니. 그 한마디로 저는 제 입장을 끝냈고 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
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어요. 언젠가부터 아들은 제가 봉투를 내밀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밀게 됐습니다. 엄마 있지? 이번 달도 좀 빠듯해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숟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말을 꺼내는 그 애의 말투. 처음엔 미안해하던 그 눈빛도 이제는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변해 있었어요. 저는 무슨 ATM 기계라도 된 듯 그날만 되면 준비된 돈을 묵묵히 건넸습니다. 어느 날은요, 제가 일부러 봉투를 내놓지 않았어요. 이번 달은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. 냉장고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.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라고요. 아, 그래. 뭐 어쩔 수 없지. 그러곤 그날은 한 그릇 먹던 밥도 덜 먹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일어섰어요. 그때 제가 너무나 초라했어요. 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. 방 안은 어둡고 창밖엔 빗소리가 들리는데 제 마음엔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? 이게 가족이 맞나?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순간 어릴 적 아들 모습이 떠올랐어요. 열이 펄펄 끓을 때도 엄마 하면서 저한테 안기던 그 아이. 그 아이가 지금은 제 앞에서 돈이 없으면 마음도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. 그 다음 달 또 25일이 다가왔고 저는 봉투를 만들며 이렇게 적어봤어요. 민수야, 이번 달엔 엄마도 좀 힘들구나. 그냥 밥만 먹고 가면 안 될까? 근데 그 봉투 건네지 못했어요. 아들이 밥상 앞에 앉자마자 말했거든요. 엄마, 오늘 10만 원 안 돼? 지금 너무 급해서.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편지는 가슴에 젖고 조용히 봉투를 다시 챙겨 내놨어요. 그리고 그 아이가 밥 다 먹고 나갈 때 저는 뒤돌아서 혼자 말했어요. 그래, 그래도 걔는 오잖니. 그날 밤 거울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어요. 주름진 제 얼굴에 이젠 자존심 하나 남지 않은 제 표정이 비치더라고요. 저는요, 지금도 아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건지도 몰라요. 그날은 제가 일부러 봉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언제부턴가 그 10만 원이 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러웠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들이 오는 그날에도 된장찌개만 끓이고 밥만 준비했어요. 속으론 수십 번 갈등했죠. 혹시 미리 챙겨뒀다가 몰래 줄까? 아니다. 오늘은 그냥 한번 안 주고 버텨보자. 그렇게 25일이 또 왔고 아들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엄마. 그 애는 인사도 대충 하고 거실에 털썩 앉았어요. 말투는 밝았지만 눈빛은 바쁘게 식탁 위를 훑고 있었죠. 그러더니 식사 중에 툭 던지듯 말합니다. 엄마, 오늘도 좀 도와줄 수 있지?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. 민수야, 이번 달은 엄마도 좀 빠듯해서 병원비도 나가고 약값도 있고.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한참을 말없이 밥만 뜨던 그 애는 수저를 내려놓더니 말하더군요. 알았어. 그리고 밥상은 반쯤 남은 채 그 애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. 저는 당황했어요. 야, 다 먹고 가야지. 뒤에서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 애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.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. 이럴 거면 괜히 오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. 문이 닫히는 소리에 온 집이 조용해졌습니다.
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. 한 그릇 덜어진 밥상 위에 식지 않은 된장찌개가 김을 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눈물이 밥 위로 똑 떨어졌어요. 저는 그날 밤 다이어리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. 민수는 돈이 없으면 나를 보지 않는다. 10만 원에 한 달 한 번 내 아들의 얼굴을 산다. 자식에게 이런 말 적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고 너무 참담했어요. 다음 날 저는 슈퍼에 가서 오래간만에 봉투 한 묶음을 샀어요.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려고요.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다 버리고 그저 내가 아들 앞에서 서럽지 않게 하려고 봉투에 말없이 돈을 넣고 서랍 안에 고이 두었습니다. 이제 25일이 무섭지 않도록 그날이 또 올 테니까요. 며칠 뒤 아들에게서 톡이 왔습니다. 엄마, 저번엔 미안했어. 다음엔 그냥 웃으면서 밥 먹자. 저는 그 말에 그저 짧게 답했습니다. 그래, 다음엔 밥 먹고 가.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전 여전히 봉투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. 그게 저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법 같아서요. 요즘 따라 몸이 자주 아픕니다. 허리도 더 굽은 것 같고 밤이면 다리가 쑤셔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. 밥도 이젠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었어요. 혼자 먹는 밥은 입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매달 25일만큼은 꼭 밥을 차려둡니다. 된장찌개 끓이고 달걀 하나라도 부쳐놓고 그날만큼은 누군가와 밥을 먹는 날이니까요. 적어도 지금까진 그랬거든요. 그런데요, 이번 달 25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. 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심지어 밥을 다 차린 그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. 저는 잠깐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수십 번 했습니다.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그저 아들이 오지 않았을 뿐이죠.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는 식고 달걀 부침은 눅눅해졌고 그 옆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더 외로워 보이더군요. 그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봉투 위에 저는 오늘 처음으로 손편지를 짧게 써서 올려뒀습니다. 민수야, 다음에 올 땐 돈 없어도 괜찮아. 엄마는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 돈을 준비했을 뿐이야. 밤이 되자 온 집안은 어두워지고 식탁 위에 그 봉투 하나만이 하얀색으로 빛나더군요. 저는 그걸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불을 껐어요. 그리고 오늘도 혼자 전기장판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.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만약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들은 지금 날 보러 왔을까?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. 엄마, 어제 못 갔어. 미안해. 다음 주에 갈게.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. 그리고 봉투를 서랍에 넣지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어요. 그 아이가 오든 말든 이제는 그냥 제가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서요. 며칠 후 저는 병원에 다녀왔어요. 검사 결과는 그리 좋지 않다고 하네요.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. 웃기죠? 25일엔 아들이 오고 30일엔 병원에 가는 게 이젠 저의 유일한 일정이 되었어요. 그래도 전 다시 봉투를 꺼냅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 줄을 씁니다. 민수야,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. 그 말이
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제겐 그 한 줄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했어요. 누군가에게 아직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. 요즘은 기초연금이 생활비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 같아요. 슬픈 건 그 끈을 잡은 손이 이젠 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민수야,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그냥 한번 엄마랑 밥 먹자. 그날은 돈 얘기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던 고등어 구이만 올려둘게.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.